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인간거북입니다. 오늘 난 이야기는요, 난초 생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양이 길기 때문에 두 편으로 작성할 건데요, 오늘은 2편으로 입에서 일어나는 강합성의 원리,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어떻게 영양분이 만들어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만들어져서 난초 생장에 있어서 비료가 필요한지 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뿌리편으로 뿌리에서 일어나는 삼투압과 호흡,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찌하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유백색의 뽀얀, 그리고 굵고, 그리고 건강한 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법을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질문을 두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댁에서 난초를 키울 때 난초가 죽는 이유 두 가지만 답하면 뭐 때문에 난초가 죽는가요? 제 경험에 비추어 크게 이율대라면 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비리고, 세 번째는 병충해인데, 집에서는 병충해가 잘 안 걸리죠. 그래서 요거는 제끼고, 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빼고요. 오늘은 비료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난초를 키우면서 비료가 꼭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난초를 키우면서는 비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난초를 키우면서 비료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한번 광합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일명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죠. 그 원리와 영양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광합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는 거고요. 요거는 광합성.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사람이 밥을 짓는 것을 그려는 겁니다. 식물은 이 광합성으로 밥을 먹고, 사람은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게 되죠. 자, 요것은 해입니다. 해. 해는 우리가 광이라고 그러죠. 해는 광. 그리고 이건 난초인데요. 요 난초잎을 보면 이 파라는 것은 잎입니다. 잎. 그리고 잎 속에는 잎을 이제 돌려놨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좋게 돌려놓으면 엽록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잎에는 엽록소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 중투에는 엽록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반면에 이것은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크는 반면에 이 중투가 초보자들이 키우기에는요, 여간 까다롭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광합성을 보시면 좀 중투를 키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많은 그 난초들이 광합성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크고 건강하고, 그리고 꽃도 잘 핀다는 거 한번 참조로 알아두시고, 광합성은 뭘 갖고 일어나냐면요, 입에서 빨아들이는 거죠. 입에서 이렇게 딱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원소 기호가 CO2입니다. CO2. 이걸 꼭 오늘의 주제가 CO2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뿌리에서는 물이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난초 잎으로. 그래서 이 난초 잎에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난초 잎에서. 그럼 뭐가 합성하냐? 이 CO2와 물을 합성하는데, 뭐가 합성을 시키냐 보면요, 이 햇빛이 이 두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엽록소 속에서, 엽록소는 공장이죠. 공장. 이 공장 속에서 이 잎 속에 있는 엽록소 속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 햇빛이 광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 뭘 합성하냐?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보면, 이 원소 기호는 COH밖에 없죠. CHO. 요 세 개의 원소를요, 이 햇빛이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막 둘 하나로. 그래서 탁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의 원소 기호가 CHO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수가 있죠. 6도 있고 여기 12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건 무시하고 포도당의 원소 기호는 CHO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간 게 뭐냐면 COHO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CHO 산소가 하나 남죠. 이 산소가 이거는 김으로 촥 날아가는 겁니다. 이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열과 함께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촥 빠져나가는 거죠. 뭐가? 산소가요. 산소가 하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사람이 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위에는 잎과 같은 용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솥이죠, 솥. 그리고 여기에는 물을 제가 가득 채워놓고 안에는 뭐냐면 쌀이 있죠. 쌀, 이게 쌀입니다. 쌀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는 이제 우리가 밥을 지려면 불을 떼죠, 불. 불은 햇빛이나 똑같이 우리가 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광.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떼서 뭐가 합성이 되냐면 이 쌀과 물이 합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쌀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뭐가 합성을 시키냐? 이 불이 이 물을 쌀 속으로 딱 있게 만들면 그게 곧 뭐가 되냐? 밥이 되는 거예요. 밥. 그리고 나중에 밥이 다 되면 김이 칙 빠져나가죠. 그게 난초는 증산작용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같은 불이 이 불광, 이건 불광, 이건 햇빛광. 광이 두 가지 원소를 합성한다. 두 가지 원소를. 그래서 그 난초는 CHO인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만들고 이쪽 우측은 밥을 주는 쌀과 물을 합성해서 밥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김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증산작용이라고 말하고 이건 김이 빠진다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자, 밥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쌀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물. 밥을 질 때는 쌀이 절대적이죠. 이 쌀이. 쌀이 없으면 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포도당을 못 만들어요. 영양소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공기가 집안에도 많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공기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죠. 제 영상들을 보면 난초를 키우면서는 공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꼭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루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외부 환기를 환풍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선풍기라도 직접 쐬우면 탈수가 일어나니까 약간 이렇게 난초잎이 약간 움직일 정도만 바람을 쐬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부 공기를 쐬는 게 10배 효과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밖에 공기들은요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유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벽으로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흐름이 없어요. 즉 유동이 없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기가 정체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난초는 모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모듬적거리기 때문에 아까 난초잎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모듬적거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빨아들이냐면 입에 붙은 것만 빨아들여요. 입에 딱 붙어있는 건 빨아들이는데 이거 빨아먹고 정체가 돼 있으면 그 입 옆에 바로 이산화탄소가 있어도 이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걸 못 잡아오는 거예요. 요 옆에 있어도 못 잡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산화탄소를 입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움직여야 돼요. 유동. 그러면서 이 입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딱 광합성에서 딱 빨아 들어가면 다시 다음 이산화탄소 움직여서 즉 공기가 움직여서 입에 이산화탄소가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입에 붙지 않으면 광합성 즉 영양소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항상 유동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공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외부 공기예요. 선풍기의 효과가 10%라면 외부 공기는 100% 효과가 있어요. 밥을 10배 만든다는 거예요. 10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광합성의 원리, 즉 사람으로 따지면 밥이다. 밥을 짓는데 쌀을 없이 어떻게 밥을 짓냐.
영양소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어떻게 난초가 살아가느냐,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난초를 키우면서는 광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영양소의 양이 96%. 그리고 그 4%는 뭐냐? 이 뿌리에서 물이 올라갈 때 땅속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무기영양소를 빨아들여서 4%가 되고요. 요 96%는 순수 광합성만 가지고 식물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달리 말하면 난초나 화초나 뭐 나무나 모든 식물류는 광합성만 가지고 충분히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 무기영양료 없어도 되고요. 비료가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정리하면 난초 생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비료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저는 없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원칙적으로. 제가 한번 증명을 3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가로수를 한번 보시죠. 길에는 아스팔트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보드블록이 있어가지고 정말 요만한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 가로수가 자라죠. 제가 지금까지 가로수에 비료 주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가로수가 열악한 그 환경에도 이 빛과 길가에는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땅속에는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도 굵은 가로수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는 무기영양소 4%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드블록이나 아스팔트 밑에는 미생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무기양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96%만 가지고 가로수가 잘 자라요. 다른 얘기를 한번 더 드린다면 산 400이나 500이나 뭐 600이나 700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산 정상에는 꼭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자랍니다. 그 산 정상에 보면 사람들이 다녀서 땅도 막 다져져 가지고 민둥민둥하고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져도 낙엽이 쌓이지 않습니다. 부엽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 만들어낸 양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난초 스스로 빛과 그 산 위에 있는 진짜 척박하리만치 조그마한 수분, 바람은 잘 불잖아요. 이 바람이 쌀이에요. 쌀은 못 따져. 이 CO2가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곧 쌀이에요. 그래서 산 정상에 있는 나무도 잘 자라죠. 똑같은 산 얘기인데 3번째는 바위틈에서도 막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흙을 보면 진짜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햇빛과 바람이 풍부하니까 수분은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거든요. 저는 난초를 키우면서 물을 많이 안 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다. 잎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냐? 공기다.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난초뿐만 아니라 식물 나무를 집에서 키울 때는요, 외부 공기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뭐 난초 식물을 키울 때는 비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한 20대나 30대 때는요, 저 영양제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되면 제가 흡수를 잘 못하잖아요. 이 난초에도 보면 이 난초는 지금 지금 꽃을 소심을 달았는데 많이 지금 한 7, 8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개 꽃을 달았는데 보면 이 7, 8개에는 손자부터 뭐 부모,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 위에까지 쫙 한 7대, 8대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쪽은 같은 비료를 줘도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얘도 아프거든요. 아프면 병이 달라들으니까 또 병이 달라들면 이 화분의 전체가 퍼쳐서 화분 전체가 죽으니까 이게는 보약이 필요한 거죠. 영양제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사람으로 따지면 보약과 같이 이러한 비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료라는 게 정말
난초에는 다른 농작물과 달리 특히 난초는 예민한 작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비료에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약재를 먹을 때도 잘못 먹으면 간이 손상을 된다거나 뭐 콩팥이 손상을 된다거나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난초한테는 독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독.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두 개 이렇게 비료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료는요 화해용입니다. 완효성 화해용 비료.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많지 않아요. 화해용 비료에서 몇 대 1로 줘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난초에서 딱 주잖아요. 제가 볼 때는 비료장애 바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비료들이 난초는 식물, 이 비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1%도 안 되다 보니까 난초는 그 타겟팅이 안 돼요. 주로 농작물 쪽에 맞춰져 있고 희석 비율 또한 농작물 쪽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뭐 500배를 치라고 했다면 이 두 난초에 500배 희석을 하면 이 두 개 난초는요 비료 장애를 일으켜서 아마 시들시들 해줄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탄화가 걸리고 결국은 녹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또 농작물에 500배 치라고 해서 이거를 한 반절인 이건 1000배를 쳤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엽록소가 없어서 그걸 잘 분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또 비료 장애를 일으키죠. 난초 중에도 요런 난초가 있고 이렇게 촉이 많은 난초가 있고 또 대주가 있고요. 이런 또 그 엽록소가 좀 부족한 중투 같은 게 있고 요거는 두 촉짜리 단엽이에요. 틀리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냥 잘 모르면서 약을 주다 보니까 집에 오면 이 난초들이 잘 안 크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뿌리들이 막 새캄새캄 썩어 있는 것은요. 제가 탄화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비료를 잘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제가 비료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여하튼 비료를 잘 줘야 된다. 그래서 오남용을 하면 전용 비료가 없으니까 전용 비료가 뭐가 전용 비료인지 모르고 오남용을 하면 바로 뿌리가 물러가지고 죽게 된다. 그럼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히 난초는 비료를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농작물과 난초를 똑같은 선상에 놔요. 근데 똑같은 농작물이어도 이 산도가 다 틀립니다. 이쪽은 지금 pH 4, 5, 6, 7입니다. 이쪽은 중성에 가깝고요. 이쪽은 산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pH 중성에 가까운 우리 농작물로 보면요. 시금치나 뭐 배추나 가지나 녹채소가 있어요. 이쪽은 비료를 주면 잘 자라죠.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 사람들은 비료를 많이 흡수하는 이쪽 작물에 맞춰서 타겟팅을 해서 희석 비료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산성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블루베리, 그 다음에 인삼, 녹차, 참깨. 저는 블루베리를 직접 농사를 지었거든요. 블루베리는 용토가 따로 있어요. 일반 흙을 쓰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 용토를 따로 써요. 왜? 이쪽 산성에 가까운 용토를 따로 파는 겁니다. 일반 흙에다 블루베리를 심으면요. 이게 비료 성분이 많아서 잘 안 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비료를 치잖아요. 이렇던 그 블루베리 나무가요. 이렇게 축 쳐져요. 비료를 안 좋아한다는 거죠. 저 인삼은 안 피워봤어요. 근데 인삼 또한 인삼밭에 비료 뿌려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 썩어 죽을 거라고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난초는 똑같은 식물인데 난초는 어느 군에 있냐 보면 요 약산성에 있어요. 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면 비료장애가 일으키고 비료를 조금 주면 또 얘네들이 또 뭐랄까 기세가 떨어지고 또 활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료는 정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난초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비료 많이 주세요, 자주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분들은 난초를 키워서 경제적 수익을 얻고 그게 직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하우도 많고 또 환경 또한 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게끔 햇빛도 잘 들고 물도 잘 주고 환기도 잘 시켜요.
그러면 비료가 주면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소화가 되는 거죠. 바로 소화가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 광합성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들처럼 우리는 집이고 햇빛도 좀 부족하고 물도 우리는 잘 공급을 못하고 심지어 공기마다 환기를 안 시켜야 되면 광합성이 안 일어나니까 들어간 비료가 그냥 바로 탄화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뿌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가다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뱁새가 황사 따라가다 보면 가지런히 찢어진다. 가지런히 찢어지면 죽지는 않는데 난초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초를 배울 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 가지가 난초 초보자들이 욕심으로 비싼 난초를 가지고 막 이런 중투 같은 거 막 1, 20만 원짜리 사고 막 4, 50만 원짜리 삽니다. 그리고 이론적 지식이 없이 그냥 작물처럼 키우듯이 막 키우면 난초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지식만 조금 한다면 난초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초 잘 키우려면 값싼 개체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죽이셔야 돼요. 저도 1년에 수십 촉씩 죽이거든요. 저는 뭐 못 키워서가 아니라 실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 난실에는 그냥 물속에 담궈놓은 1개월, 2개월, 한 1년까지도 담궈놓은 게 있고요. 응제도 햇빛에 그 조도마다 지금 계속 난초를 키우면서 계속 죽이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농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뒤에 그 노하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난초 뿌리 같은 뿌리를 다른 작물에서는 보지 못할 거예요. 자, 한번 일반 작물의 뿌리를 보면 요게 뿌리입니다. 이 부분이 뿌리인데 전부 다 목질근처럼 막 그 단단하게 돼 있죠. 나무처럼. 그러면서 실뿌리들이 막 발달돼 있어요. 단단하죠. 잘 썩지도 않고. 반면에 난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잎도 약하게 돼 있고 뭐 잎도 흐르르 거리니까 이게 상당히 기세 좋은 난초인데 상당히 약하죠. 사실 다른 농작물에 비하면. 근데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잔뿌리도 없이 뭐 없어요. 그냥 쭉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뿌리는 이 뿌리 속에 있는 이 실성 같은 중심주고 그걸 둘러싼 것은 우리 기다란 풍선처럼 바람 들어간 풍선처럼 물컹물컹한 수분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풍선에 바늘을 갖고 톡 찍으면 공기가 촉 빠져나가듯이 약간만 염류가 진해지면 역삼투압으로 인해서 수분이 쭉 빠져나가요. 그래 물러가지고 썩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난초를 키우면서 비료를 줄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전용 비료가 없다. 그래서 이 희석 비율대로 괜찮겠지 착각하고 주는 순간 난초는 죽게 돼요. 원하면. 두 번째,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난초는 딱 중간에 있어요. 비료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잘못 주면 싫어하고 참 까다로운 작물이다. 뿌리 또한 아주 예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약간만 염류가 집적되면 수분이 쪽 빠져나가지고 바로 썩게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또 비료를 안 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신화도 잘 터뜨리고 또 꽃이 피면 또 색깔도 좀 잘 나오게 되고 또 병치레도 안 하고 그러려면 비료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치느냐? 요거는 제 경험이지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난초에는 다양한 난초도 있습니다. 뭐 대주도 있고 조그마한 동작류도 있고 한쪽짜리도 있고 막 큰 것도 있고 또 엽록수가 발달된 민출란 같은 것도 있고 중추처럼 엽록수가 발달되지 않은 것도 있고 많은 여러 개체 속에서 이 비료양을 찾기란 저도 많은 실험들을 해봤지만 저 자체도 상당히 고민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나마 이런 난초를 좀 타겟팅해서 만들어 보면 난류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난류에도 아까 제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할 선물용 난초는 이런 출란에 비하면 한 5배는 더 크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난류가 있는데 이런 중초에다 그 난류에 해당하는 비율을 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항상 최대량의 50% 이하만 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50%였는데 이걸 50% 준다면 이거는 40%만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단엽 같은 경우는 30%만 줘야 돼요.
이게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뿌리에서 막 분해가 되는데 이거는 빨아들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난초에 비료를 줄 때는 좀 옅게 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즉 염류가 일어나면 바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저는 비료를 줄 때 비료는 1년에 한 번 줘요. 그리고 활력제 한 번 주고 끝입니다. 비료 한 번, 활력제 한 번. 저는 이 완효성, 두 개 다 완효성인데요. 과립이죠, 과립. 이것도 과립이잖아요. 과립. 똑같이 HB101 활력제를 쓰는데 그것도 이렇게 과립일 겁니다. 자, 저는 비료는 마감 부케를 씁니다. 언제 쓰냐? 봄에 한 번. 봄에 쓰는 이유는 이제 4, 5, 6, 7, 8, 9 이렇게 되면서 난초가 쑥쑥 생장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NPK, 질소인산 가리가 있어가지고 생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료는. 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할 때 한번 주는데 이 마감 부케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소립, 중립, 대립. 근데 소립은 약효가 3개월짜리. 그 다음에 중립은 6개월짜리고 대립은 1년 가는데 저는 6개월짜리 중립밖에 안 줘요. 왜냐면 본격적 성장기에 6개월만 주는 거예요. 6개월. 더 이상은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난초들이 성장하면서 활력을 잃게 되죠. 우리도 이런 달리기를 탁 달리고 헉헉헉 그리고 막 지쳐 있잖아요. 난초들도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동면을 취해라. 지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초를 혹사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영양제를 조금 주는 게 뭐냐면 활력제라는 거예요. 활력제 제가 주는 것은 HB101 과립입니다. 이거는 유기질입니다. 유기질. 한 번은 무기질 주고 한 번 유기질 줘요. 이걸 주고 나면 봄에 또 다른 모습처럼 얘네들이 좀 색깔도 좋아지고 건강해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 몸살 걸리잖아요. 똑같이 난초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난초를 키운다. 저도 입에 붙어있죠. 난초를 키운다. 저는 난초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옆에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얘가 잘 사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난초를 많이 봅니다. 난초를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면 난초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초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웃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강아지가 짖습니다. 그건 말일까요? 그냥 소리일까요? 그건 분명 의사 전달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아지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외국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얘도 말을 합니다. 소리가 내는데 제가 못 들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얘 입을 보면서 바디랭귀지로 저는 읽어냅니다. 얘가 힘들구나. 이렇게요. 그럴 때 저는 딱 주는 게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게 닌게로 꼽아주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닌게로. 지금 당장 지쳐 힘들어.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감기 안 걸리듯이 딱 주사를 옆에 줍니다. 그게 저는 연면십입니다. 연면십이는 저 같은 경우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3달 정도에 한 번씩 줍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난초를 보면서 어떤 난초는 주고 어떤 난초는 안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연면십은 2-3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 경험적으로 하이퍼넥스입니다. 하이퍼넥스. 여기에 정량에 난류라고 돼 있어요. 1000배에서 2000배. 저는 한 3-4,000배 줍니다. 그래서 더 묽게 주는 것은 이렇게 연한 난초들. 그리고 한 50% 주는 난초들은요. 일반 이런 대주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초를 알려고 하면요. 난초를 많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하는 말이 있죠. 자세히 보니까 참 이쁘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다. 그게 바로 너다. 저는 그게 바로 난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난초와 잎과 얘기를 하면요. 초보타를 벗어나서 중급, 고급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꽃을 잘 펴서 꽃과 얘기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영상을 준비할 건데 저랑 같이 난초를 배워가면서 뭐 이걸 키운다. 물론 이게 돈이 될 수 있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돈이 되는 거에 앞서서 난초를 앓고 난초를 사랑하고 그래야만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난초를 사간 사람이 또 행복을 느끼는 거지, 제가 난초를 고르면서 막 비료 막 줘서 키운 난초 사가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몸살 앓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난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초를 한번 키우면서 한번 일반 그냥 옆에 놓지 말고 항상, 그래서 저는 큰 난초보다 이렇게 작은 난초를 키우는 게 제가 다루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면, 제가 광합성의 원리에 설명하면서 저는 난초를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공기다. 여러분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공기 무시합니다. 아닙니다. 공기입니다. 공기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밥 세끼만 먹으면 난초는 건강합니다. 항상 밥 섞기 먹을 것. 그 다음에 전용 비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초는 약산성에서 삽니다. 비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잘 줘야 됩니다. 뿌리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뭐 숫자들도 얘기했지만, 어떤 연구가들이 보면 좀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오랜 난초를 키우고 나름대로 이론도 가져보고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얻어진 저의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릴 수 있지만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 꼭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